one, fight.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을 때 특이한 점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이 기술주가 미래다 이렇게 해서 기술주를 사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특히 미국을 보면 S&P 500 지수보다 나스닥 지수의 하락률이 훨씬 더 컸고 기술주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과연 맞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김학주 한동대 ICT 창업학부 교수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술주가 특히 흔들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주가 앞으로 더 오르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생각했다가 많은 좀 타격을 받으셨을 것 같고요. 특히 또 가상화폐는요, 기술주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하락 가능성? 글쎄요, 이 장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가장 하이라이트 받았던 게 이 기술주나 가상화폐 쪽이었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폭락장에서 저는 이제 폭락했다가 회복하는 기간까지 길지 않으니까 한번 저점 매집을 하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거기서 가장 그래도 드라마틱하게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런데 앞으로 가장 깊은 기술주나 이런 것들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그 기술주 중에서도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 기술주 투자에 좀 주의할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리 상승 시 이 기술주 주가 하락의 어떤 이론적 근거가 뭐냐면 이제 이 기술주는 미래의 현금 흐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가 이제 약간 올라가면 그 미래의 현금 흐름이 굉장히 크게 디스카운트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래의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결국 투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 시중에 자금이 없어져서 그 미래 현금 흐름의 기회가 아예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시장은 반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론적인 이유보다 더 직접적인 하락 배경은 역시 수급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이 레버리지가 가장 많이 걸렸던 부분이 이 쏠림이 심했던 이런 그러니까 기술주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탈출구가 그만큼 좁고 매물 부담, 그러니까 프라이스 임팩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것들이죠. 기술주에 걸었던 기대가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냐?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저성장 속에서 이제는 성장이 안 되니까 비용이라도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결국 극적인 생산성 개선에 필요한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우리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부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그러면은 결국 서민을 이제 돌봐줘야 되니까 결국 금리 낮춰야 되고 그래서 인플레가 약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는 부의 불균형이라는 걸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 누구라도 쉽게 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제도권 중심의 탑다운 규제,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고 그래도 돈을 구하려고 그래도 금융기관에 가야 되고 허락이라는 걸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귀찮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규제라는 의미는 서민들한테 내 당신들을 보호해주겠습니다라는 의미인데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는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 그러지 말고 그냥 이 맞춤형 정보를 달라 빠르게.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아주 신속하고 우리한테 딱 맞는 정확한 정보를 달라. 그럼 의사결정은 우리가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 이 돈의 경제 혈액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피가 가야 조직이 자라는 것처럼 돈이 가야 그 부가가치가 막 성장하고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그 돈줄을 정부가 이렇게 규제를 해서 죄니까 사실 충분히 돈이 갈 수 있는 곳도 못 간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율에 맡겨달라. 이게 이제 웹 3.0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웹 1.0이라는 거는 인터넷에서 그냥 정보 받는 거고요. 2.0이라는 건 그냥 컨텐츠를 함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자. 3.0이라는 거는 정보를 그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개인이 자기 책임하에 그냥 의사결정을 직접 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금융도 금융기관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정보 플랫폼이 정보만 주면 개인이 직접 하게 되는
그래서 뭐 설령 잘못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냥 잘못 판단한 사람만 싹 도려내고 그냥 깨끗하게 시장 경제에 의해서 기능이 정상화되는 것처럼 요즘은 그 금융기관 살려주려고 이렇게 돈도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로 보는데 그래서 이제 민간 경제가 빨리 성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민간의 가상화폐도 이제 좀 대두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이 화폐의 가치라는 게 사실 뭐 믿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달러도 그냥 종이잖아요. 뭐 그 금으로 보증하는 거 그거는 1913년 그 금태환 이제 버려졌을 때 이미 끝난 거고요. 근데 사실 그 이 테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인 이 테더 같은 경우도 이 달러처럼 좀 뭐 부분적으로만 가치를 보증했죠. 그러니까 그 밑에 달러나 국채로 이제 좀 담보를 맡겨놓고 만약에 1달러의 1테더가 무너지면 그 돈으로 사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좀 맞춰놓겠습니다. 뭐 이런 패그를 맞춰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붕괴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이제 금리를 쓱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은 다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좀 위험해지면 다 도망가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을 좀 믿었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못 믿게 되는 분위기로 싹 돌았으니까 결국은 이제 이 제도권 화폐가 역시 믿을만 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이후에 조금 더 이제 더 두려움이 불거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가상화폐가 무너졌을 때 그거를 예전에 가상화폐로 돈 번 사람들만 지금 깨져서 채산 속의 태풍으로 그냥 남은 거지. 만약에 집 팔고 차 팔아가지고 가상화폐를 많은 사람들이 샀다 그러면 이 충격이 얼마나 커졌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더 주의를 주고 더 규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폭락하고 뭐 이런 악순환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상화폐가 더 이상 지금은 스테이블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만한 신뢰도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달러 같은 경우도 물론 금으로 보증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가상화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당장은 화폐가 아니라 증권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SEC, 그러니까 미국 증권관리위원회하고 리플이라는 데하고 막 이게 증권이냐 화폐냐 뭐 이런 거는 꼭 저기 다투고 있는데 결국 가상화폐의 어떤 그러한 편의성 그리고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를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증권이죠. 그래서 증권이면 당연히 이제 규제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과연 미래에는 이 가상화폐가 진짜 화폐로 발전할 수 있느냐? 그만큼 신뢰성이 있고 유동성이 있을까? 근데 만약에 이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데가요, 그냥 가상화폐를 발행하면 어떨까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데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신뢰성 됩니다. 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아마 이런 이 아마존이나 구글이 아주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그 신기술의 가상화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수할 것 같아요. M&A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좀 더 그 제대로 된 화폐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새로운 어떤 신기술 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가상화폐에서 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제가 상장된 가상화폐를 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상장된 가상화폐만 골라서 샀고 그 사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걸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주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왜 그럼 가상화폐에 관심이 있느냐, 앞으로 가상화폐가 죽지 않을 만한 이유들이 무엇인가. 그러면 일단 높은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지금 제도권에서는 좀 참을 수 없이 낮은 그러한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아주 차별화된 금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만을 잘 애드레스했다. 두 번째는 그 제도권의 화폐 가치에 대한 어떤 의심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나왔던 것도 이제 그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너무나 이제 그 퀀티테이티브 이징,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해서 달러를 막 찍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게 달러가 진짜 돈이냐 종이냐 뭐 이런 거 우리가 젊은이들도 열심히 새로운 부가가치 만들어서 부가가치 만들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달러로 받는다. 그럼 달러의 가치는 형편없이 떨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가상화폐로 달라. 그래서 그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노력한 그런 어떤 그 노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보상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결국은 이 기성세대 기득권을
캐치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또 다른 거는 이제 세금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권이 사실 해주는 건 별로 없고 맨날 세금만 뜯어간다 이런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도권에서 금융기관에서 몇 푼 안 되는 그런 이자 받느니 차라리 돈 숨기겠다. 그러니까 세금의 표적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가상화폐의 수요인데 이런 것들이 조만간에 사라질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술주 가상화폐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 가질 만한데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신기술로 계속 이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드리면 뭐 그 바이오의 그 카티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분의 이런 항체를 뽑아내요. 근데 이 암세포랑 잘 싸웠던 애들만 골라내는 거죠. 그 거기다가 야 더 세게 싸워라 하고 막 그런 신호를 줘서 다시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한 2, 3년 전에 되게 유행이었어요. 지금 또 그런 기술이 나오는데 한 2, 3년 전에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만큼 가치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새로운 기술들, 그와 유사한 기술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그 받는 어떤 그 가치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신기술 쪽으로 계속 투자에 관심을 갖고 넘어가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ETF 새로 나왔을 때 새롭게 만들어진 ETF를 계속 따라가면서 사는 뭐 그런 전략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것들을 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성공적인 어떤 그런 스타트업들의 조건이 first in class냐, 그러니까 그 분야에 가장 먼저 나온 애냐, 아니면 그 best in class,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애냐, 그 두 가지였었는데 처음에는 이 베스트 인 클래스에 많이 관심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퍼스트 인 클래스가 훨씬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기술이 진보가 빠르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처음에 나온 애가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사실 가상화폐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보다는 소비자들이 편하고 이제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신기술 쪽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이런 것도 있고 얼마나 전기를 덜 쓰느냐 그리고 다른 가상화폐랑 호환성이 있느냐 그리고 다수의 어떤 그런 기업이 들어와 있는 어떤 네트워크가 있는가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많은 사용자들이 달라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수록 화폐 가치가 올라가니까 뭐 그런 쪽으로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비트코인 같은 기존 가상화폐가 폭락을 한다 하더라도 이 가상화폐 시장에 거품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른 거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대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가 나타나가지고 거품이 아닌 자산으로,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데가 이런 신기술 가상화폐 기업을 인수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것이다.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신기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신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술 기업들이 어딘가를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 주식보다는 스타일 ETF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산업 괜찮은데 성장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이제 투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기업이 거기서 이제 좀 두각을 나타내서 그 기업을 샀는데 그 기업의 기술이 다른 기술에 의해서 대체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 기업은 망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그 성장 기술을 본 것까지는 좋은데 이 개별 기업에 베팅을 하게 되면 완전히 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 ETF를 사시면은 ETF는 그 성장 팀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세포 치료제 하는 그런 ETF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다 사요. 그 관련된 기술은 다 산다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전문가가 기술이 약간 좀 더 우위에 있는 것들은 점점 늘려가고 자꾸 열이 쪽으로 빠져가는 것들은 점점 줄이고 이런 작업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리밸런스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성장 팀을 믿었으면은 그 팀이 ETF 속에서는 그대로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게 개별 주식하는 것보다는 그 스타일 ETF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기술주나 아니면 그동안 이제 믿었던 가상화폐가 지금 현재 암호화폐가 흔들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하더라고요. 역시 워렌 버핏이 옳았던 게 아니냐. 그래서 혹시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가상화폐를 계속 저점 매집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뭐 이렇게 당분간은 또 이제 가치주가 굉장히 위력을 발휘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이 워렌 버핏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한번 카피해 보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오랜 기간에 이렇게 한 가지 투자 스타일로 아웃퍼폼을 한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이분 나이가 90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오랜 기간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분명히 어떤 철학이 있고 어떤 이 지속적으로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비법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제 주위에서 워렌 버핏을 카피하는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근데 이해가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동안 검증된 그런 실적을 나타낸 포트폴리오. 근데 사실 그 CNBC라는 방송국에서 워렌 버핏 트래커를 계속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제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포트폴리오를 매 분기말 그렇게 공표를 해요. 그리고 무엇을 사고 팔았는지, 왜 그랬는지 그런 걸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쉽게 따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가 지금 48개 종목이에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비중이 2%포인트 이상인 것들은 한 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10개 정도만 추려서 그렇게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약간 그 워렌 버핏 포트폴리오에다가 그 중에서 조금 이제 주가가 오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씩 차익실현을 하고 주가가 떨어진 걸 계속 좀 매집을 하면 오히려 워렌 버핏보다 더 나은 가치주의 성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거 그럼 좀 재밌는 투자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안전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왜 워렌 버핏을 카피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이 워렌 버핏만의 알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은 되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주식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그래서 남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남보다 먼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해안 같은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그렇게 순진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은 한 번 살 때 보통 집은 10%포인트 이상 사요. 네. 그래서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간섭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라. 얘기한다. 경영 합리화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액티비스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일종의 액티비스트예요. 행동주의 투자자 뭐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기업이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주주의 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간섭을 해버린다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약간 비대칭적인 정보, 그러니까 정보의 우월성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미국의 한 크다란 펀드가 우리나라 기업의 한 10% 이상 지분을 샀어요. 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내가 뭐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을게 그랬는데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죠. 그러니까 사장께서 매 분기 말에 실적 발표하러 그 미국 기관을 가더라고요. 네. 날아가요. 네. 거기서 이제 뭐 실적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뭐 얘기하지 말아야 될 어떤 비밀스러운 정보도 다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사실 워렌 버핏도 자기가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만큼 아주 그 정보의 우월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알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해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워렌 버핏의 어떤 그 투자 전략이 헤지 펀드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 애들도 확실한 알파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롱숏 전략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괜찮은 것들을 사고 그 다음에 좀 안 좋게 보는 걸 숏하는 거죠. 네. 공매도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 좋은 게 나쁜 거를 이기는 만큼만 먹는 거죠. 시장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완전히 시장을 중립화시켜 놓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알파를 딱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제된 이익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레버리지를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폭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안전한 기대 수익을 만든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빅 스윙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 지분을 확 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실력 있는 투자인데 이 한국 헤지펀드는 이런 안전한 알파를 만들지 못해서 이제 비난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야 이게 재현 반복성이 있고요. 그래야 이제 믿을 만한 그런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수익률의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실력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버핏의
이 투자 수익률이 되게 안정돼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을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 버핏 포트폴리오의 특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선순위가 뭐냐면 투자 대상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 계속 팔려야 되고 그러니까 소모품 좋아하고 필수 소비재 이런 거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굉장히 안전한 걸 좋아한다. 두 번째는 구조 조정이 완료된 거죠. 그러니까 성숙기로 접어들어서 이제는 살생부가 다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살로만 살아가지고 더 이상 이변이 없는 그래서 또 새로운 애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진입 장벽이 높은 그리고 이 기술들이 어떤 대체제에 의해서 확 대체가 되지도 않는 뭐 그런 것들만 딱 골라놓죠. 그래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고 이변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을 사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마켓 리더, 그러니까 브랜드가 있어서, 그러니까 남이 모방할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 보시거든요. 네. 그리고 싼 거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워렌 버핏이 싼 거 산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빅 스윙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을 잘 만들어 놓는다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은 비결이죠. 네. 네. 그리고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을 보면 40%가 애플에 몰빵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조건을 이 애플이 충족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애플은 성장기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워렌 버핏의 이런 투자 조건을 성숙기 있는 기업들이 뭐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애플은 성장기에 있으면서도 이거를 만족시켰으니까 워렌 버핏이 얼마나 이뻐 보였겠어요. 네. 근데 자기 포트폴리오의 40%를 갖다가 이렇게 풀 베팅 한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자신감의 어떤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런 부분도 되게 존경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반면에 이 크라프트 하인즈라든가 뭐 코카콜라 이런 것들은 사실 구조적인 수요의 감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노인의 고집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 어쩔 수 없는 어떤 역기능이 아닌가, 이 가치 투자자로서 생각을 하는데, 뭐 세상의 모든 비트코인을 $25에도 난 사지 않겠다. $25. 예, 그러니까 이건 가치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것도 사실 이게 노인네라는 거는 약간 좀 저도 노인네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동안 살아온 어떤 그러한 패턴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고집을 부리는 건데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버핏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그 미국 주식의 그 시가총액 나누기 미국 GDP죠. 예, 근데 그게 높아졌다고 해서 이게 고평가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사실 이 버핏 지수가 높아진 이유가 미국의 기업의 어떤 그러한 그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 이익을 내는 어떤 그 신기술 기업으로 비중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하는 거는 약간 좀 편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S&P 500은 지난 20년 동안 연간 8%씩 계속 올랐어요. 네. 반면에 영국의 FTSE 100 이거는 계속 횡보했다고요. 네. 그 차이가 뭐냐? 네. 그러니까 FTSE 100은 구성 종목이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S&P 500은 신기술 기업으로 계속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이 경쟁력이 있고 위대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새로운 부가가치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조정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BYD 같은 거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 스타일은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중국 공산당 리스크도 있고요. 네. 기술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BYD라는 거는 중국 주식이 하나만 갖고 간다면 뭔가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배터리가 필수 소재고 미래를 책임질 어떤 네. 그런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중국 공산당 리스크가 있어도 아주 길게 본다면 그러면 한번 갖고 가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BYD는 굉장히 긴 인베스트 타임 호라이즌, 그러니까 투자 기간을 보고 사셨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워렌 버핏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잘 그 좀 비중을 조절하면서 워렌 버핏보다 좀 나은 그런 성과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기술주가 최근에 큰 하락이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 김학주 한동대 ICT 창업학부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Round 1, fight.